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패배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며 용산공원에 박원순의 이름을 새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2차 가해가 선거 전략이냐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진해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편안하게 지켜만 보고 있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질타했습니다. 해당 영상 준비했습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후 갈 곳을 잃은 박원순의 아내 강난혜 씨를 보고 대비한 것이라는 해괴망측한 해명을 했습니다. 김한정은 부인 명의로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남양주 토지를 약 330평 매입했습니다. 신전대협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일본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대협이 박영선의 주장을 허위 사실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쇼를 펼쳤다는 의혹이 현직 의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접종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생중계를 하지 않았고 현장에 설치된 가림막 때문에 접종하는 간호사가 뭘 하는지 취재진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백신 용액을 주사기에 주입할 땐 없었던 주사 바늘 캡이 다시 씌워진 점도 수상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텍사스주가 삼성반도체 신공장에 최장 15년 동안 3,200억 원의 세제 감면 판단을 내렸습니다. 15년이란 기간은 미국 토종기업인 테슬라도 못 이룬 혜택이어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텍사스주가 테슬라도 못 이룬 15년의 혜택이 삼성전자에는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박 대통령의 자택 압류 소식이 알려지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최종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서울시장 선거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의 사실상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그 전날에 실시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양당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체적인 득표율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밖으로 따돌리며 낙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번은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후 수락 연설을 통해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다며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스스로 담금질하면서 시민 여러분께 진 마음의 빚을 일로써 갚을 수 있는 날을 고대해왔습니다. 지난 10년을 무거운 심정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다시 뛰는 서울시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성원해 주십시오. 또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함께할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께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일화 전투에서는 대결했지만 정권 심판의 전쟁에서는 저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어제까지 어디에 있었는가는 깨끗이 잊기로 합시다. 절박하고 처절하게 승리를 위해서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저는 단일화로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지난 20일 정도를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오부가 안 후보를 누르고 단일 후보로 선출된 과정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했었죠. 오부는 처음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경선에 나올 때도 안 후보에게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면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이른바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테지만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보다 높았고 당내에서도 안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입당 또는 합당 거절을 하면서 오 후보는 이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했지만 당원 20%, 일반 시민 80%로 치러진 1차 컷오프에서 나경원 전 의원에게 다소 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지난 4일 시민 여론조사 100%로 치러진 최종 경선에서 승리할 때도 언론에선 이변이라는 기사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됐고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에 나선 오세훈 후보. 당시를 회상해보면 단일화 협상 초기만 해도 오 후보가 안 후보에게 다소 열세를 보인다는 여론조사가 많았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1야당 국민의힘 쪽으로 여론과 세가 결집하면서 오 후보는 상승세를 보였고 결국 야권의 최종 단일 후보가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제 어깨에 큰 짐을 지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오 후보로선 10년 만에 세 번째로 도전하는 서울시장 선거인데요. 제가 오세훈 후보의 어깨에 큰 짐이 올라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우선 좁은 의미에서 보면 오 후보는 2011년 8월 민주통합당의 전면적인 무상급식 추진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실시했으나 유효투표를 미달로 무효가 되자 사퇴했었죠. 오 후보가 시장직에 하차하고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돼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저쪽 진영에 내줘야만 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듯 그간 대한민국은 서울은 곳곳이 좌경화 물결이었는데요. 그걸 원상복구해 놓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오세훈 후보의 어깨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정권교체의 교두보가 될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라는 우파 진영의 염원이 오세훈 후보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일까지 남은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고 사전투표와 관련한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쪽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패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 힘껏 힘을 보태겠다. 정권 교체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세훈 후보에게는 반드시 승리하셔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는데요. 대권까지 포기하면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던 안철수 후보는 이번 단일화에 패하게 됨으로써 정치적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당장은 그간 해온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돕는 모양새를 취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후 합당 과정에서는 불리한 구도가 됐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서울시장 안철수가 속해 있는 국민의당과 그렇지 않은 국민의당은 그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3석의 국민의당과 102석의 국민의힘이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당 지분 등을 놓고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합당이 서로 동등한 형태가 아니라 흡수 통합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 경우 국민의당 대표인 안 후보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안철수 후보는 현재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몸값이 예전만 못하죠. 자,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정치가 생물이니만큼 안철수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시 대선 출마를 시도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어제 오세훈 후보에게 패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기성의 낡은 정치를 이겨내고 새로운 정치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다, 신발끈도 고쳐매겠다며 시대와 국민이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와 관련해 안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에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즉각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1년짜리 서울시장 자리 그냥 안철수한테 주고 곧 있을 대선 전국에서 이른바 안철수 리스크를 없애버리자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수파 진영은 안철수 리스크를 대선까지 계속 안고 가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뭘 잘못 먹은 건 아닌지 걱정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종석이 박원순 성추행 때문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극찬하면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며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호텔밥 먹지 않고 날선 양복 한번 입지 않고 업무 추진비를 반 이상 남기는 쪼잔한 공직자였다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이어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라며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무던히 애쓰던 그의 열정까지 매장되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박 전 시장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에 사람의 온기와 숨결을 채우려 애썼다는 이 말은 박원순이 서울시청 집무실 내 마련한 침실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일과 묘하게 맞아떨어져서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종석은 심지어 박원순의 이름을 새기자는 주장도 했습니다. 임종석은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뉴욕의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은 용산공원의 숲속 어느 의자엔가 매 순간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자 치열했던 박원순의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종석의 이 괴기한 글에 조국은 슬퍼요라는 공감 표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종석, 조국, 이 둘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임종석의 딸, 조국의 딸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임종석, 조국 둘 다 자신의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어도 가해자의 이름 석자를 공원 의자에 새기자고 할 겁니까? 박원순 이름 석자를 소박하게나마 새겨넣자고요. 너희들에겐 소박한 일일지 몰라도 피해자에겐 끔찍한 일입니다. 야당은 임종석이 또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3인방이 박영선 캠프에서 사퇴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임종석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의 2차 가해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으니 말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당사자인 박영선은 헐레벌떡 꼬리 자르기에 나섰습니다. 박영선은 23일 임종석의 이 기막힌 글에 대해 최근에 연락한 적이 없어서 무슨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선은 그분은 지금 당에 오지도 않고 저는 그분이 비서실장을 그만두고 나서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박영선이 그분이라고 지칭한 걸 보면 임종석과 나는 친하지 않다라는 걸 애써 강조하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박영선은 돈뿌리기 공약 만들어내는 것만 해도 바쁠 텐데 자신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해서 더욱 바쁘시겠습니다. 김혜원 검사의 페이스북으로 그 글로 인한 그 2차 가해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장관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진해원 검사께 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행하셨습니까? 네, 뭐 아직은 물어보질 못했습니다. 왜 그걸 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사건 결국 진해원 검사가 계속 그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성추문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 최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2차 가해를 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3월 18일에 진해원 검사가 또 이렇게 3차례나 지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또 2차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뭐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인권이 중요합니까? 네, 우리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도 그때 청문회 때 제 답변이나 지금 오늘 이제 새로 장관님 지금 거론하셨기 여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개별적으로 장관이 직접 진 검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왜 그랬느냐, 무슨 의미냐라고 묻는 것보다는 예. 이렇게 온 국민이 보고 있는 이 법사위장에서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하다라는 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진 검사 이번 4월 7일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사건은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그거 대답 못 하십니까? 왜 모든 걸 다 저기 확인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동의를 많은 분들이 다 물어보면 알고 대답을 있는 해주셔야죠. 예.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야당은 한명숙 구하기에 총력을 다하는 박범계의 행태를 맹비난함과 동시에 박원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파장을 일으킨 진해원 검사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박범계의 행태 또한 질타했습니다. 조국 수호 검사로도 유명한 진해원 검사는 서울시청 직원의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박원순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자 당시 판결을 맹비난하면서 문란한 암컷은 수틀리면 표변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꽃뱀에 비유하기도 했었죠. 그런 진해원 검사에 대해 박범계는 장관이 되기 전 진해원 검사에게 한번 물어볼 생각이라고 말했었는데 장관이 되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나 봅니다. 장관식이나 되는 내가 별일도 아닌 것을 검사에게 직접 연락해서 물어보냐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혹시 한명숙 구하느라 분주하셔서 진해원 검사에게 연락할 시간이 없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하냐고요? 박범계 본인이 장관이 되기 전 청문회장에서는 박원순 피해자 편에 서서 진해원 검사를 질타할 것처럼 행세해놓고 입장을 싹 바꾸니까 이번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 또한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전주의 의원이 물어본 겁니다. 진해원은 전직 검사가 아니라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가 박원순 피해자를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씩이나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 장관은 수수방관하며 멀뚱멀뚱 보고만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본인들을 잡아넣은 검사들의 정의로운 정신을 개혁하려고 하고 있지만 진정한 검찰개혁은 집권 여당의 빌부터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검사들의 정신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니까요. 삼기 신도시와 불과 10km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에 12억 원어치 땅을 구매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난데없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를 언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난희 씨가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그 땅을 샀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과 그의 아내 그리고 처남은 지난해 7월 3일 경기도 남양주 진점읍 8알리에 토지 약 330평을 약 12억 8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8억 8천만 원은 김한정이, 나머지 4억 원가량은 처남의 자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정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 구입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은 연금도 없어 노후를 준비해야 하니까 서울과 가까운 남양주에 물류창고를 지으면 임대료가 나오겠다는 생각에 구매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후에도 아내가 재산과 집이 없어 공간을 못 비웠다며 이런 과정을 지켜본 김 의원의 아내가 정치인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노후 준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한정 측은 김한정의 아내는 고 박원순의 부인 강난희 씨와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편이 숨지자 아내인 강난희 씨가 공간을 비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노후 준비를 한 것, 굉장히 신박한 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강난희 씨가 정말 살집이 없고 돈이 없어서 서울시장 공간을 못 비운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웃긴데 정치인인 남편을 성추행을 저지르고 고인이 되신 박원순에 빗대어 말하는 것 같아서 참 아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일각에서는 김한정 일가가 사들인 토지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왕숙지구 인근인 점과 지역구 개발에 관여할 수 있는 김한정이 자신의 지역구 토지를 보유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투기는 물론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지역구 땅을 사들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만 현재까지 7명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 지역을 발전시켜줄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뽑았을 텐데 이렇게 자신들 배만 불리는 일만 하고 있었으니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우파 시민단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회원들이 국정파탄, 일당 독재, 악법 양산, LH 투기의 전적인 책임이 여당에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고교연합은 어제였던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즘 대한민국 국회가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참으로 한심하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연합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 안배 없이 국회 각 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더니 그야말로 입법 독재를 질주하고 있다며 이날 규탄 모임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고교연합은 헌법 전문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절대다수 의석으로 정권을 휘두르는 방약무도한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은 개돼지 신세로 전락했다며 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각종 악법들을 독단적으로 양산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옥죄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교연합은 삼권분립체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시녀 노릇이나 하는 그런 게 국회란 말인가라며 청와대 이중대 신세로 전략해서 국민을 배신하며 문재인 정권의 행동대 역할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참고로 고교연합은 2018년 3월 경기고 1960년 졸업생 김일두 회장이 초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창립한 우파단체로서 초기에는 경기고, 서울고, 용산고, 경복고 출신들이 모여 시작을 했고 현재는 전국 280여 고교에서 회원 5,000명가량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시민단체 전국대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23일 박영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대협은 박영선 후보가 3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2월 해당 부동산을 처분했다는 글을 게시했지만 3월 22일 현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여전히 배우자 소유로 되어 있었다고 밝히면서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전대협은 현지 부동산 업체는 해당 부동산을 피고발인의 배우자 소유로 인지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을 산정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잔금 처리로 인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처분의 개념은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사항을 이행하여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를 일컫는다며 피고발인 스스로 밝혔듯이 잔금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세한 배경 설명 없이 처분이라고 명명, 공표하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행위로 보인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숙이 삼성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풍림파이텍 최소 잔여형 주사기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진짜 아스트라제네카였는지 믿기지는 않지만 앞서 삼성전자는 전문가 30여 명을 투입해 제품 금형 제작 등 스마트 공장 구축에 나섰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주사기 제작 업체인 풍림파이텍 월 생산 능력은 4만 개에서 1,000만 개로
2.5배 뛰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주사기 개발업체인 풍림파이텍에 관심이 쏠리면서 관련주가 상승하기도 했는데 삼성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주사기로 문재인 부부가 접종을 받았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씁쓸해집니다. 그간 수많은 부작용 논란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문재인 부부가 정말 맞은 것이냐 이목이 집중됐었는데 그래서 문재인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접종받는 그 순간을 생중계로 내보낼 줄 알았는데 생중계는 불발됐습니다. 정확히 말해 불발된 건지 불발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신 1호 접종자를 구경할 땐 생방송을 잘만 해대더니 정작 본인이 맞을 땐 생방송을 왜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청와대에 따르면 장소가 협소해서 생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합니다. 장소가 협소한데 수많은 취재진들이 녹화 촬영은 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녹화 촬영은 되고 생방송은 안 되고 이 부분부터 의심이 마구마구 생겨나는데 수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 도착해 겉옷을 벗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사를 수월하게 맞기 위해 반팔을 입은 모습이었는데 문재인 바로 뒤에는 엄청 큰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 쓸모없는 가림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은 아스트라제네카 국내 접종 1호자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1호 구경자였습니다. 당시는 가림막이 없는 상태로 문재인이 어제 접종을 받은 풍경과는 현저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접종받을 채비를 하는 동안 간호사는 냉동고인지 냉장고인지 화면으로는 파악이 잘 안 되는 보관함에서 백신을 꺼냈고 간호사는 취재진들에게 보란 듯이 아스트라제네카라고 쓰여있는 백신을 주사기로 옮겨 담았습니다. 통상 다음 절차는 접종을 바로 해야 맞을 텐데 이상하게도 간호사는 취재진들에겐 보이지 않는 가림막 뒤로 갔다가 다시 문재인 옆으로 왔습니다. 이때 주사 바늘을 잘 살펴보면 가림막 뒤로 가기 전엔 없었던 주사 바늘 뚜껑이 감쪽같이 씌워져 있습니다. 바로 쓸 주사 바늘인데 뚜껑은 대체 왜 씌운 것일까요? 주사 바늘 캡을 제거하고 백신 용액을 주사기에 옮겨 담은 뒤에 다시 캡을 씌우고 다시 캡을 제거하고 접종을 한 것입니다. 이게 단 몇 초 동안 행해진 일입니다. 이 부분은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간호사가 김정숙을 접종할 때는 얼마나 긴장했는지 알코올솜을 땅에 떨어뜨려 가림막 뒤로 손을 뻗어 새 알코올솜을 다시 집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팔뚝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김정숙은 접종이 끝나자 벌써 끝났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었고 문재인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사 놓는 솜씨가 아주 좋아 라고 간호사를 칭찬했습니다. 문재인 김정숙 부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진실, 저희는 의혹을 제기할 뿐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삼성전자로부터 반도체 신공장 투자 제안을 받은 미국 텍사스주가 15년의 세제 감면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년의 기간은 삼성전자가 요구했던 최장 20년 감면 요구의 절충 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이를 수용하고 공장이 들어설 지역 위원회 승인을 받을 경우엔 삼성이 당초 목표했던 올해 2분기 신공장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3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회계감사관실은 지난 12일 삼성전자 신공장의 2024년에서 2038년 과세연도까지 총 2억 8,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00억 원의 감세가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15년 3,200억 원의 감면안을 수용하고 매너교육 자치구와 감면 협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자치구 이사회가 최종 의결하면 삼성은 텍사스주 기업 유치 역사의 새 이정표로 남을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구축하게 됩니다. 텍사스주 조항에 따르면 텍사스주 내 각 교육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임금, 정규직 일자리와 투자를 지속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부동산 및 기계 설비 등 각종 재산 증가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경제계로부터 도움을 받고도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뜯어가는 문재인 정부와는 비교가 참 많이 되는데 최근 나온 유사 감면 사례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작년 7월 텍사스 오스틴시 델발리 교육자치구와 10년간 우리 돈으로 약 520억 원의 재산세 감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테슬라는 10년간입니다. 토종기업 테슬라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15년 감면 방안을 삼성엔 허용한 것입니다. 텍사스주 회계감사관실은 테슬라에도 허용하지 않았던 15년 감면 방안을 허용한 배경에 대해
삼성의 향후 대규모 투자는 매너교육 자치구가 세제 감면으로 발생하는 손실 이상으로 다른 세제 보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공장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역 소비와 이에 따른 판매세 증가, 전력 상하수도 관련 공공수입 증가 등이 3,200억 원의 감면 규모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텍사스주의 세제 감면 규모가 미흡할 경우 애리조나주와 뉴욕주, 한국 등 다른 후보지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까지 나서서 자신의 지역구인 뉴욕주에 삼성 반도체 신공장이 들어서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텍사스주를 강타한 이상한파 여파로 전력과 수도 공급이 끊겼을 당시 삼성이 지역사회에 고액의 후원금을 쾌척하며 재난복구에 힘을 보탠 점을 높게 샀다는 평가입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신공장 구축 계획이 확정될 경우 오는 2분기부터 파기 작업을 시작해 2023년 4분기부터 상업 가동을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을 결국 압류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최종 확정했었죠. 이에 검찰은 대법원 선고 바로 다음 날 박 대통령에게 벌금 및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간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미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자산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형법상 벌금을 기한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가 되는데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강제 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좌파 성향 네티즌들은 야유와 조롱을 쏟아내면서 당장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취지의 인터넷 댓글 등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한명숙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추징금 8억 8천만 원 중 80%인 7억 1천만 원가량을 여전히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뇌물수익 7억 정도를 즉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며 한 전 총리를 비판했는데 관련 소식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여 원을 수수해 2010년 7월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 2천 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지만 2017년에 출소한 한 전 총리는 2018년 이후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의 전체 추징금 8억 8,302만 2천 원 중 1억 7,214만 750원만 납부된 상태입니다. 즉 80.5%를 미납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추징금은 대부분 압류와 강제 집행으로 국고 환수됐으며 한 전 총리 스스로 납부한 것은 9차례에 걸쳐 나눠낸 1,76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압류 과정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1억 5천 26만 1,753원 등을 국고 환수했습니다. 한 전 총리 남편 박성준 씨는 자신의 재산이 추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 그토록 구명하고 싶어하는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을 즉각 비판했습니다. 홍정기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뇌물로 받은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범죄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사라면 참아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모렴치한 행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라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여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현 정권은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앞장서 뇌물죄가 확정된 한명숙 살리기에 나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우리 군이 최근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죠.
황해도 옹진반도 서쪽에 있는 창린도는 백령도, 연평도와 불과 40-5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창린도는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 합의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군사 합의엔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포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 한포에 포구 포신 덮개 설치,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명백히 북한 군사 합의를 위반했지만 국방부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한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북한의 이 같은 무력 도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북한과 마찬가지로 군사적으로 대응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북한의 약점을 건드림으로써 마땅한 응징을 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북한의 최대 약점인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북관계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문 정권의 입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방한해 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과 결이 달라 한미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문 정권이 UN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할 예정인 북한 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정부는 예년과 같이 이번 결의안 합의 채택에만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 없이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 인권결의안의 정부 입장은 최근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북한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과 결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하면서 2019년과 2020년에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고 다시 공동제안국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미얀마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군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했던 정부 여당이 북한 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한 네티즌은 인권을 외면하는 건 대체 어떤 이유인가? 사람으로 태어나 기본적인 인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인권에 있어서 북한 눈치를 보지 말라.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서 대통령과 여당은 왜 북한의 인권 유리는 구경만 하고 있느냐? 미얀마 인권은 인권이고 북한 인권은 인권이 아니냐? 미얀마에게는 인권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북한이나 중국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는 건 이중적인 태도라고 썼습니다. 앞서 문재인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폭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미얀마 군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23일 종합뉴스 영상에 김상천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참 야비하고 치사한 집단들이다. 선거를 앞두고 금전살포 약속을 한다는 것은 범죄다. 왜 야권은 이 명백한 범죄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나? 국민 세금을 싼집돈인 양 쓰겠다고? 도둑 아닌가? 전체 국민들에게 물어보고 결정해라. 참 대책 없는 인간들. 김성천님의 참 대책 없는 인간들이란 말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세금을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써먹으면 뒷감당은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 되죠. 그래서 야권은 고발하지 않았지만 대신 시민단체인 한변이 박영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수령이님께서는 영선아, 애들이 얼마 먹는다고 어린이집 배불리기 일뿐이다. 또 얼마나 비리가 많이 일어날지 네 돈이냐? 국민 혈세를 네 멋대로 쓰려고 저것들은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는 날강도. 아니 도둑이네.
수령이님 역시 박영선의 돈 공약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박영선 후보자님께서 1인당 10만 원 지급과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또 어떤 돈뿌리기 공약을 쥐어짜내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